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봄 학기죠. 봄학기에서 환경운동과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좀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예배를 다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강의까지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디아코니아 아카데미에서 환경운동과 디아코니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계속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운동의 역사 부분인데요. 환경운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환경운동의 주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특히 기후변화라고 하는 지금 환경운동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각할 거리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강의 환경운동의 역사 부분 또 국제적인 좀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 사건들을 같이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서의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고 있는 아주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참 거룩하고 고결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창조세계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좀 덜하지만 뿌연 미세먼지가 이맘때 참 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가려서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뿌옇게 버리고 낮에 먼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해를 가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숲을 베어낸 그 빈자리, 돌과 자갈만 남은 그 민둥산들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댐과 보에 갇혀서 물이 흐르지 못해서 썩어버리고 있는 그런 강의 모습들, 또 유독물질의 오염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없게 된 들판들, 온갖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또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까지 투기를 해서 오염되어 버린 바다, 그리고 유전공학으로 만들어낸 인공생명이 재배되고 있는 땅,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간생명 전체의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한부 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연명하고 있는 지금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불편한 현실,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그 현대 문명이 베풀어준 풍요와 편리를 충족하게 누리게 된 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서인데 또 현대 문명이 베풀어준 이 풍요가 이 창조 세계인 지구를 파괴한 값비싼 대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20세기가 한참 지난 20세기 중반에 이제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러한 인식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말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폭발한 핵무기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 목숨을 잃고 또 방사능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넘어선 인류의 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현대 문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에서 환경운동이 출발하게 됩니다. 환경운동의 출발에서 이 반핵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1952년에 발생을 합니다. 1952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가 영국이 런던에 그 극심한 대기 정체가 5일간 계속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니까 난방을 할 때인데 난방을 대부분 다 이제 석탄을 이제 태워서 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매연과 그리고 이때 영국의 그 디젤 자동차들이 이제 한참 보급되기 시작된 때여서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그 검은 그 매연들이 또 영국 이제 대기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영국 런던이 유명한 그 안개가 깔리면서 이 안개와 이 각종 매연들이 대기 정체로 이제 런던 시내에 5일 동안 머물게 되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에만 4만 명 가까운 노약자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이제 그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그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모두 12만 명 가까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런던 데스모그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 런던 데스모그 사건은 사람들이 이제 공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전쟁이 아닌 인류의 문명을 위한 공해가 사람들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넘어서서 이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962년에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DDT가 그 벌레들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숲에 살아가는 새들도 죽게 한다. 그래서 숲에 새들이 없어서 이제 침묵 같은 그런 조용한 그런 봄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DDT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그 인류 문명에 아주 큰 그런 이기로서 발명품으로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사를 받고 있던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 문명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1968년에 또 그 카드뮴 중독이라는 공해병이 인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본의 그 미쓰이 광업소라고 하는 그 도야미 현에 있는 그 카드뮴 광산에서 그 폐광석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뭐 당시에는 제대로 처리한다는 개념도 없었겠죠. 그 주민들이 마시는 그 식수로 사용하는 강에다가 그 폐기물들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야미현 주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을 앓게 됩니다. 뭐 어디가 특히 뭐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소리치는, 그 일본 사람이 아프다 할 때 이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따이라는 병이 그 마을에 만연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 이것이 미쓰이 광업소에서 벌인 그 폐광석으로 인해서 일어난 공해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공해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이제 각각의 국가가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세계 113개국의 대표자가 참석한 사상 최초의 환경회의인 UN 인간 환경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 스톡홀름 UN 인간 환경회의가 참 중요한 것이, 이 회의에서 인간이 모두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UN 인간 환경 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73년에는 UN 산하의 UN 환경계획이라는 그런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일들이 1970년대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80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사건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1987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제1차 세계 기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기상회의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논의를 하자는 의미로 1988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 과학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1차적으로 내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과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우리가 IPCC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국가 간 협의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IPCC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발표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80년대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협약들, 국제 환경에 관한 협정문들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1992년에 그 브라질의 수도 리우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그 환경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유엔 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이란 것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리우 선언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아젠다 21이 발표가 됩니다. 이때는 아직 20세기니까 이제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들이라는 뜻으로 아젠다 21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아젠다 21이 이제 21세기로 넘어들고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개념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로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리우 회의에서 중요한 또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협약이 9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좀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일본 교토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3차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그런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또 여러 논란과 또 시행에는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개념과 그런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를 위한 공동이행 제도라고 하는 그 느슨한 그런 협약이 채택이 되어서 통칭해서 이제 교토 의정서라고 합니다. 교토 의정서 체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넘어서게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기후 위기로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인식을 하면서 이 기후 변화가 환경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21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온도 상승이 2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세계 각국이 자발적 기여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갖고 오자, 다시 회의를 하자라는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미국이 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중국에 이어서 2위이지만 그동안 그 역사적으로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최강의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선거에 이제 참여할 때부터 본인은 기후변화가 이제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마 하다 당선이 되면서 2017년에 우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최종적으로 탈퇴를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그 국제적인 협정에서 한 국가가 체결을 했다 탈퇴를 한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미국이 아무튼 참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이렇게 국제적인 협약과 규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한 규제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 모습을 갖게 되고 또 더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지구 환경 파괴의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대멸종의 시간에 접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해마다 수백만 종의 그 화학물질이 대기와 하천과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에 개발과 또 토지 이용을 또 목재 사용을 목적으로 프랑스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원시림들이 천연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마존의 밀림이 그 햄버거 때문에 사라진다는 그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을 뭐 불을 질러서 없애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소를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세계의 원시림 그 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배출하고 있는 원시림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뭐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할 것 없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1만 7천여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창조세계가 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의 문명이 지구 생태계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자 린 화이트가 1967년에 발표한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글에서 생태적 위기의 근원이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 문명에 기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기독교가 성서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인간 중심주의를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서구 기독교 사상에 기초를 둔 이 현대 문명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구 생태계를 단순히 인간을 위한 어떤 열등한 존재, 인간의 목적대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그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가,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환경오염도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는 이 자본주의는 지구의 생태적인 또 물리적인 한계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위한 단지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지구의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세계, 우리 지구 생태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복원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은 뭐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결코 은유적이거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 역시 다른 이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환경 파괴의 위기 앞에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지구의 생태적 종말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절박한 위기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운동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 환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과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지구 환경운동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환경운동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